동상의 정치학.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고 든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 로체스터에 세워져 있는 프레데릭 더글라스의 동상이 훼손된 것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무정부주의자들은 금도를 모른다라면서 말이죠. 프레데릭 더글라스는 19세기 중반 자유 흑인으로 노예 해방 운동을 위해 몸바쳤던 인물입니다.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당시 모든 흑인이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노예 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주에 살고 있는 흑인들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자유주로 도망을 가는 노예들도 있었죠. 더글라스는 그런 인물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트윗이 조금은 생경한 것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옹호한 동상의 주인공들은 대체로 남부연합, 즉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도로 옹호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남부연합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 남부연합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데이비스 등 최근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 이들의 동상 철거 운동에 대해 남부는 역사다라며 트럼프는 반대해 왔었죠. 같은 동상이지만 매우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프레데릭 더글라스의 동상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거에서 동상 철거에 대한 이슈를 들고 나올 것이라 천명했습니다. 동상의 정치학, 역사로 볼 것이냐,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의 상징으로 볼 것이냐, 어느 쪽이든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아젠다 선점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까 퀴즈 내드렸는데요. 문제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948년 설립된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사태로 우리한테도 상당히 친숙해진 이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하겠다라고 밝혀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퀴즈, 세계보건기구를 줄여서 부르는 영어 약자가 무엇인가라는 거였는데요. 알파벳 3글자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수요 정치회 시간입니다. 여의도 핫 이슈 두 분과 말씀 나눠보는 시간이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청와대에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조금 이 문제 빨리 풀고 가야겠다라는 약간의 위기의식까지 좀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처음에 이제 반포 아파트를 남겨놓고 청주를 팔았다가 이번에 이제 반포도 처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당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서 부담스러워했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러면은 조금 가라앉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다고 가라앉을 정도의 사안은 아닌 거는 같은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유감이죠. 처음부터 아예 반포를 판다 그랬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노영민 실장 입장에서. 네. 근데 처음에는 아마 반포를 판다 그랬다가 다시 취소하고 청주를 판다 그랬다가 네네.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다시 반포를 파는 걸로 또 돌아가신 그런 거잖아요. 네. 이제 번복이 있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게 좀 구겨졌다 그런 생각은 들죠. 그렇지만 이제 집을 요새는 내놔도 이제 잘 안 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공직자들이. 싸게 내놓으면 나눠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진짜 내놨는지를 누가 네. 알아요. 그래서 부동산 119, 114 같은, 왜냐하면 이렇게 다 공개되는 포털 사이트들이 종합 포털들이 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종합 포털에 자기가 냈다는 거 분명히 올려서 인증샷 올리고 그리고 얼마에 내놨는지도 공개하면 그게 시세 대비로 이게 많이 내놨는지 적게 내놨는지 검증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박수현 대변인께서. 예, 이게 당에 부담이 되고 이런 네. 차원보다는 사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소득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그 서민들의 그 평범한 꿈, 그런 꿈을 정부가 국가가 주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 박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크고, 그런 것들이 국민적인 이제 분노로 이어지면서 어떤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집을 다주택자로 가지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분노가 있는 것인데,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제가 옹호를 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서울에 있는 집하고 청주에 있는 집하고 뭐가 손해가 되고 이득이 되고 이런 걸 따져서 아마 선택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에이, 근무할 진짜요? 때 아니요. 제가 근무할 때 에이, 청와대 직원들도 이것 때문에 항상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집을 내놨는데 안 나간다.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고민들을 한 2, 3일 또 집중적으로 하다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 농담으로 그러니까 시세 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급매로 내놓거나 좀 급급매로 내놔서 좀 싸게 하면 나갈 거 아니냐 이런 농담도 제가 하고 했는데 아마 적어도 청와대에 또 고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개인의 이득과 연결해서 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다만 그 순간에 어떤 정무적 판단을 왜 좀 그렇게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지요. 그러나 지금은 유구무원입니다. 어떻게 해도 이 국민의 이 허탈감 이 앞에는 겸허하게 죄송하다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변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만약에 노영민 비서실장 변명을 한다면 사유재산이니까 사실은 물론 이제 국민적인 뭐 대통령이 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국민적인 공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더군다나 이제 강남 집은 남겨놓겠다라는 게 굉장히 좀 뭐냐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이 분노의 원인은 딴 데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뭐 누구 아무개가 집을 팔았네 안 팔았네 이런 단순한 분노보다는 이 문정부는 보면 지난 3년 동안에 다주택자를 죄악시했잖아요. 그리고 21번의 부동산 대책은 일관되게 다주택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다주택자는 뭔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매도를 해왔는데 그러면서 본인들은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게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지금 분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더 거슬러 올라가서 뭐 얘기하면 오늘 얘기가 길어지지만 예를 들면 이 정권 들어서 계속 이 내로남불로 국민을 열받게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번에 이게 더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부동산 백지 신탁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재명 지사도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이제 여러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백가쟁명식으로 원포인트 하나씩 정책들을 막 내놓고 있어서 국민들 보시기에 좀 더 혼란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그때도 부동산 그때는 저희가 야당이었어요. 굉장히 그 심각한 상황들에 처해서 그때는 다행히 여야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래서 여야 그리고 정부 그래서 여야정 부동산 TF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뭐 한 가지 제도 이런 것이 아니라 부동산 문제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유명한 뭐 대권 후보들 뭐 이런 분들이 경쟁하는 식으로 백가쟁명식으로 또 단편적으로 정책을 막 내놓는 것보다는 이 기회에 미래통합당도 잘 됐어. 이거 부동산 저 여당 공격도 좀 하고 이런 때 정책 대안도 좀 내놓고 존재감을 보이면서 국회 빨리 복귀해가지고 이 부동산 TF를 여야정 TF를 만들어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지혜롭게 논의하는 그런 테이블을 좀 만들기를 건의합니다. 저는 이게 백지신탁 이런 식의 이제 뭐 접근 방법 자체를 제가 배관시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무주택자이다. 저는 지금 실직자라 공직자도 아니고 어쨌든 부동산 백지신탁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오해를 받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주택이 그럼 과연 죄악이냐? 다주택을 다 막아버리면 다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숨통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막아버리면 나중에 지금 전세난으로 이게 연결되는 시점이 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주택 자체를 제약시하기보다는 다주택은 허용을 하되 다주택에 대해서 다주택을 가지고 이제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얻고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모든 투기 수익은 다 세금으로 환수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근본적인 대책이지 이렇게 미봉책들 갖고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러면 양도세 80% 이야기 나온 거. 그러면 그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죠. 근데 네. 지금 양도세 80% 나오는 얘기는 1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너무 중과를 하게 되면 그거는 좀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 제 얘기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상당히 중과를 네. 하는 거에 어떠냐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요. 예를 들면. 시세 차익. 예. 네. 우리 예 의원님 말씀에 제가 지난주에 여기 와서도 동의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공급 중심의 어떤 정책, 주택 정책이 기본이다. 뭐 그렇게 저도 동의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주택 공급을 그럼 어떻게 늘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뭐 신규 택지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이제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면서 그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고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과정에서 다 좋아요. 정책이라는 것이 이혜훈 의원님 지난주에 말씀하실 때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실수요자까지도 죄악시하면서 피해를 주는 그러한 정책들 적용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어떤 투기 목적의 이런 어떤 자본들에 대해서 어떤 규제하는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적극 공감하고요. 이번에 대통령이 강조한 것도 바로 실수요자 보호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모여서 여야 간에 허심탄회하게 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사실 뭐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데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이 정책을 시행했을 때 현장에서 일어날 다양한 일을 모두 100% 예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찬반을 하면서 실패 확률을 줄여가는 거잖아요. 국회가 좀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혜훈 의원님께서 무주택이십니까? 아,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놀랍니다. 15년 넘게 무주택이요. 그렇습니까? 네. 오. 옛날에 종부세 반대 운동 저희 지역구가 종부세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폭탄을 그렇죠. 맞은 예. 지역이라 그때 이제 종부세 반대 운동을 제가 나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역 구민들이 그거 하라고 뽑아서 국회 보냈으니까. 그래서 지역적 특성이 예. 있죠. 근데 그걸 하니까 어떤 시민단체가 자기 종부세 안 내려고 종부세 반대한다. 아. 제가 그 기사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 집을 팔고 시작했습니다. 아, 한순간 참으시지 그랬는데 지금 얼마가 하여튼 지금 우리 늘어난 이혜훈 거지? 의원님은 경제 전문가시 하도 똑똑하신 의원님이시라 다주택이실 것 같아요. 재테크를 하셔서. 그러니까 인상이 놀랐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딱딱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론만 알지 아. 실제 자기 생활에는 젬병이에요.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공급 이야기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그린벨트 해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강력 반대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그러면은 뭐 직권 해제까지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저는 그린벨트. 직권 해제가 뭐 법적으로는 가능하고 네네. 국토부에서도 보면 지금 뭐 3급지 이하 정도는 네. 좀 검토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들이 슬슬 흘러나오는 걸로 봐서 그린벨트 해제를 어쨌든 간에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은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이 돼야지 지금 다른 공급지들을 유효지 확보가 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서울의료원의 강남 분원 자리라든지 뭐 지금 또 정부가 발표했던 용산 정비창이라든지 아니 뭐 불광동 질본 얘기도 누가 하시던데 네. 요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이디어들이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어떻게 보면은 땅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국가나 서울시가 갖고 그다음에 집을 지어서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분양 같은 걸 하고 반값 아파트 대량으로 공급이 가능하지 않냐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먼저 다 해보고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 그린벨트를 검토하는 걸로 저는 우선순위가 그린벨트는 좀 후순위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 다른 방식으로 이제 다른 먼저 네. 시도를 해보고 그린벨트는 아무래도 녹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게 뭐 우리 미래 세대 이야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근데 생각을 또 하신 먼저 거. 그린벨트 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당시에 그 시대에 맞게 지정해놓은 그린벨트가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 아하.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정해도 된다. 뭐 3급 이하는 괜찮다. 이런 주장들도 하시는데 어찌됐든 그랬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초반부터 검토할 대안이라기보다는 좀 후순위로 후순위로. 예. 네. 이 의원님 말씀에 단 한마디도 저는 토를 달고 싶지가 않아요. 이러면 얘기가 안 되는데 우리 시장님 싸워주셔야 되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제 가치에 반하는 그렇죠, 얘기를 할 수는 그렇죠. 없죠. 예.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여러 정치인들이 서로 또 다른 입장들을 조금씩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은 헛갈릴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그린벨트를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했던 그 개발과 보존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함께 가지고 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것은 지금 시대가 변했어도 똑같이 상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정치인들이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떤 제도 자체도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중앙정부가 해지 권한을 가지고 있고 30만 제곱미터 밑으로는 서울시장이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또 필요에 따라서 공공의 어떤 주택 공급을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다면 중앙정부도 그것을 직권 해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앵커 조금 아까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환경 국토라고 하는 것은 후손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우리 선대의 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애초에 이 제도가 도입됐던 것들이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택지 공급을 위한 많은 다른 노력들을 할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 좀 충분히 해보고 이 문제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라는 데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는 받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사실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한 1시간 전쯤에. 그 대신에 수사본부를 차려서 수사를 하게 하겠다. 그래서 반은 받아들이고 반은 거부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저는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절묘한 안을 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장관이 지시한 거 요구한 게 뭐냐면 일단 전문 수사 자문단 네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그거 안 하겠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수사에 지휘하거나 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수사 지휘 안 하겠다고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검찰총장이 보고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고는 받겠다 이렇게 갔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수사를 누가 하느냐에 대한 수사 주체에 네네. 대한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윤 총장이 자기는 지시도 안 하고 개입도 안 하고 저는 빠지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서울지검장 중심으로 장관 말대로 했었어야 되냐. 근데 그 서울지검장이란 분도 지금 정반대 의혹을 굉장히 받고 계시는 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검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네. 유착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사심이 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의혹의 당사자 중심의 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은 저는 좀 찬성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안 하고 고검장 중심의 그 대신 지검장도 포함되는 그런 수사본부를 별도로 꾸려서 공정하게 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솔로몬의 지혜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핵심은 이제 서울고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는 본부를 꾸리겠다는 것인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 카드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하나 남은 것이죠. 애초에 문제의 출발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것 윤석열 총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 측근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로 구성된 수사협의체 회색을 하겠다라고 본인이 일단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 놓고 사실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하실 말씀이 있을까라고 하는 결과 자기 부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답변하라라고 하는 추미애 장관의 최후 통첩에 대해서 오늘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애매한 이런 답변을 내놓은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분명하게 보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철학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요. 다만 우리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는 설사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임기는 보장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권력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수사를 정말 추상같이 한다든가 하는 윤석열 본인의 정의로운 검사의 상을 그렇게 세워가면서 그렇게 그냥 측근을 감싸는 의혹을 안고 가면서 이게 보호되는 조직이 아니라 그렇게 검찰 본연의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면서 그렇게 검찰을 본질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검찰총장이 되기를 바라는데 아마 틀림없이 또 다른 어떤 분란이 이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네. 측근을 보호한다 그렇게 볼 일이 아니고 수사를 공정하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가 보호받고 보호되지 않는 특정 개인의 자연인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걸 과연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민들이 다 그걸 원하는데 지금 장관은 제가 보기에 장관도 특정한 사심이 있어 보여요. 장관도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시시콜콜한 지시를 과도하게 그리고 지나치게 하시잖아요. 장관도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든 지금 이제 그 조직의 장은 장관 아닙니까? 근데 조직 내부에서 자기가 조율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해가지고 풀어내야 될 문제들이 언론에 지금 반년째 매일 모든 면을 다 장식하는 걸로 나오게 하는 거. 이거 장관으로서 상당히 자질 문제를 돌아봐야 될 상황이에요.
내부 단속 하나 안 되고 내부 지휘가 안 되면 장관으로서 과연 이게 자질 문제를 생각 안 해도 되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쪽은 거의 언론의 인터뷰나 뭐나 말이 없어요. 내부 지금 싸우는 두 사람을 두고 보면. 근데 한 사람은 하루에도 서너 번씩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심지어 수사 피의 사실 공표 금지를 그렇게 본인이 조국 사태 때는 주장해 놓고는 피의 사실 공표 금지를 본인이 스스로 어기는 얘기를 지금 마구 언론에 하고 있거든요. 장관 스스로가.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장관님이 너무 언론에다가 할 얘기 안 할 얘기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만 머물러야 될 얘기들 저렇게 다 시시콜콜 하시는 게 이 사태를 옮기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하여튼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한테 말씀하실 어떤 여분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제가 이혜원 의원님 말씀을 뭐 100% 수용한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것이 측근 감싸기냐 아니냐 그건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왜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라고 왜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장검사회의의 의견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일치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그 말을 뒤집어서 왜 그렇게 측근 감싸고 있구나라는 의혹을 더 구체적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계속 하는가. 그것을 보고 법무장관이 그러면 최종 책임자로서 그걸 수사지휘를 하지 않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가 윤석열 총장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공정과 투명 과정에 대한 이런 것 결론은 아직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야기해놓고 본인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검찰총장의 그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법무장관은 당연히 수사지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뭐 검사장 회의에서 어쨌든 하루 종일 릴레이로 여러 고검장급 회의, 지검장급 회의, 뭐 대검 차장급 회의 여러 회의가 있었지만 그 릴레이 회의에서 모든 결론은 장관의 지휘가 위법 부당하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장관도 새겨봐야 될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겠죠. 그러나 그 검사장 회의라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어떤 법적 권한도 없고 법적 효력도 없는 그런 어떤 검사는 그것을 친목단체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거기에서 자기에게 자기 의견과 일치하는 의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면서 언론에 그런 것들을 흘려서 결과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굉장히 계산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검사장급 회의는 뭐 때만 있을 때마다 수시로 나오는 오래된 검찰의 관행이기 때문에 뭐 꼭 이번에 무슨 꼼수로 새로 창조해낸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그 건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제가 제가 사회자 같은데요. 두 분을 모신 게 이런 것 때문에 모신 겁니다. 지금.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네, 지켜보고 너무 계세요. 좋았어요. 아, 이렇게 그럼 싸우면 좋아하시는 분을. 오랜 습성으로 인하여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다음 달에 있을 텐데요. 일단은 2파전이 된 거잖아요. 네, 이낙연 의원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 우리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네. 이낙연 의원한테 7개월이라도 듣고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셨다는 풍문이 들립니다. 맞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아마 그거는 이낙연 의원님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요. 몇 년 전에 문재인 의원님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차피 당 대표가 되고 또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 대표가 대통령으로 가는 꽃가마가 될지 아니면 정말 어떤 뭐 다른 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분으로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정말 검증을 받고 또 검증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더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충정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과정도 통과를 못할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불행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군요. 성합당 측에서는 어느 분이 더 좋으실까요?
그게 뭐 호불호를 얘기하기는 굉장히 네. 어려운데 둘 다 일장일단이 있어서 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시나리오별로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될 어허. 것 같아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뭐 일종의 국가기밀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이낙연 총리 경우에는 어쨌든 문 정권의 초반부터 같이 했던 실세 총리시고 또 이제 여당의 대표까지 하신다면 문 정부의 여러 가지 공과를 모두 함께 같이 안고 가시는 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 정권과 묶어서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방향이 공격하기 좋다라는 얘기가 진실입니다 지금. 네. 아주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네. 계십니다. 근데 이제 김부겸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뭐 장관을 했으니까 문정권의 실정에서 자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이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념적 자표나 성향이 보면 상당히 그 소위 그 뭐라고 해야 친문 지지자들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하여튼 굉장히 강성 그룹들. 그 강성 그룹들하고 좀 거리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집권 후반기가 되는데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있어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저는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대응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면도 있지 않을까. 이낙연 의원이 편 좋다라는 게 통합당 측에서는 네, 그런 아니 그 말씀이신 것 제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통합당 측에서도 특히 이제 김종인 위원장 이게 뭐 주변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누구냐라는 얘기. 누구냐. 지금 뭐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서 아실 것 같은데요. 다.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두 분이 보시기에는 대권 후보 찾기. 사실 뭐 민주당은 이제 대충 이렇게 윤곽들이 드러나 워낙 있잖아요. 많고 링 위에 네. 워낙 많은 분이 계시니까 뭐. 네, 근데 통합당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외부 인사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 외부 인사 얘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임기 1년짜리 비대위원장이 왜 그런 일에 관심을 갖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장제원 의원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대권 주자 얘기는 뭐 우리가 동네 술집에 가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관심사니까 그러나 보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차제에 좀 언론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이 질문지를 받았을 때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금태섭 의원도 김종인 위원장이 거론했다. 이런 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소위 보수정당의 대권 후보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박용진, 금태섭을 거론한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저도 놀래가지고 막 오다가 핸드폰으로 급하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원문을 봤더니 그게 아니라 맞아요. 네. 원문은 그냥 20대 국회에서 활동이 눈에 띄었던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민주당에는 박용진과 금태섭이 네. 눈에 띄더라 한 것뿐이거든요.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자기가 보기에 이렇게 활동이 있더라 하는 얘기하고 그 사람이 대권 후보로 적합하다고 얘기하고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자꾸 언론이 이상한 그 제목을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마치 보수정당의 후보로 박용진, 금태섭 두 분이 거론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는 좀 안 했으면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뭐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총장. 네. 네, 김동연 뭐, 부총리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두 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네네. 공개적인 방송에서 특정인을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지만 대선 끝나자마자부터 다음 대선에 누가 나올 건지를 온 국민이 그렇죠. 얘기하는 거를 일종의 우리의 낙으로 삼고 살지 않아요? 그럼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라고 그러는데 그런 낙이라도 마음껏 엔조이 하시기를. 처음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백종원 요리갑니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협상에 실패하시고 그 산사에 가서 계실 때 그 원내대표의 시간이 굉장히 비어 있는 그 미래통합당으로 언론의 카메라의 포커스를 끌어들이는 굉장한 어젠다를 선점하고 뭐 그런 어떤 노련한 정치 기술을 보여주셨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만 해도 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나오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칫 잘못하면 일주 단위로 빨주, 노초, 파남보 이 무지개 후보를 쭉 내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어떤 뜻인지 선의에도 불구하고 자칫 당내에서 열심히 정치를 해온 그런 정치인들을 위축시키게 만들고 또 이 자체를 또 희화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좀 당내에서 열심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당내에 좋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당내 좋은 후보들이 있는데 당내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좋은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위축되지 않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님에게는 할 테면 정말 끝까지 열심히 해봐라. 또 당내 인사를 격려하는 모습도 보이셨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잖아요. 뭐가 될까? 뭐 이렇게 다들 네, 모든 사람들이 한 얘기라서 여쭤봤고요. 네. 아유, 재밌습니다. 수요 정치의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가끔은 투닥거리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항상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의도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6일에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2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탈퇴를 선언했었잖아요. 한 40일 만에 드디어 탈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에 편향된 태도를 보였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강하게 불만을 정말 많이 나타내왔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 탈퇴 통보를 한 건데요. 이 탈퇴 통보가 6일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탈퇴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탈퇴가 확정되는 건 1년 뒤인 2021년 7월 6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WHO 측도 미국이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미국이 세계보건기구의 최대 지원국이죠. 근데 지금 경상비, 회비 등 한 2억 달러 정도가 밀려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한 뒤에 이런 네네. 돈도 좀 많이 다 내야 되고 네네. 이런 검토 절차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이나 걸리게 됐습니다. 원래 한 4억 5천만 달러?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낸다고 네,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낸 게 이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네, 재단. 네, 그 재단이 많이 내고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화가 좀 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돈을 이렇게 제일 많이 내는데. 왜냐하면 중국은 4천만 달러를 내고 네. 지금 미국은 거의 10배인 4억 5천만 달러를 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서 중국 편을 드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아무튼 무책임한 행위다 이런 지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네. 미국 내에서 특히 이제 의회에서 반대하잖아요. 네. 민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공화당에서도 그렇고 바이든 후보는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다시 가입한다. 네, 이런 얘기까지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그날로 가입하겠다. 네.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 대응에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화당도 미국이 세계보건기구에 있을 때 더 많은 변화를 이끌 수 있고 지금이 또 코로나19 위기 그렇죠. 상황인데 지금 탈퇴하는 건 좀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에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하는데 이 세계보건기구까지 탈퇴하면 동맹국과의 관계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공화당 내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또 이렇게 되면은 약간 무주공산이 되니까 그 사이에 중국이 치고 네. 올라올까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게 그렇죠. 아닌가 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빠져나간 국제기구들을 속속 중국이 많이 채우는 모습을 보이고 뭐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이제 파리 기후협약 같은 네, 경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공화당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WHO에 지불해야 될 회비랑 기부금이 미국이 한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00억 원 정도가 밀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네. 드렸잖아요. 근데 이 탈퇴 조건을 충족하려면 부채를 해결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 자금을 사용하려면 의회에서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야 또 됩니다. 돈줄은 의회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안 해준다. 지금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WHO 탈퇴가 실제로 이루어지겠느냐 약간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브라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브라질 대통령 보소나루 대통령이 확진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네. 들어왔죠. 와, 대통령이 확진자가 된 경우 처음인 것 같은데요. 존슨 총리 이후에 처음이죠. 네, 존슨 총리가 있군요. 네, 있었죠. 네네네. 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항상 해왔던 얘기가 코로나19는 가벼운 독감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얘기를 그러네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안 쓰고요. 그 지지자들하고 계속 뭐 하이파이브도 하고
앉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전혀 두지 않는 모습을 많이 연출을 했는데 네네. 지금 6일에 38도의 발열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지금 확진 아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매체는 이 보우소나로 대통령이 또 트럼프 대통령처럼 말라리아 치료제죠. 이거 아니라고 했는데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계속 복용하고 있었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성 판정 직후에 마스크를 쓴 상태로 관저 밖으로 나와서 자기가 이제 감염이 됐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기자들에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게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마스크를 벗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의료진들과 전문가들은 그 가까운 거리에서 취재진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기자회견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했는데 그런데도 마스크까지 불구하고 벗고. 마스크까지 벗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 언론협회에서는 지금 소송을 걸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행위와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형법의 두 개 조항을 위반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 그 영상을 봤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막 손가락까지 치켜 올리면서 그렇죠. 따봉 하고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분이 저러면 안 되는데 지금 허세를 부릴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걱정을 했는데 네. 대통령이고 뭐고 뭐 일단은 고소를 하는 네, 알겠습니다. 홍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속전속결로 지금 이루어지는 듯해요. 네. 빠른 속도로 막 착착착 중국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가보안법을 감독한 조직, 네. 우리 따지면 뭐 옛날 뭐 안기부라든지 뭐 네네. 이런 조직이라 말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이 감독하는 조직이 이미 설치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현판식을 어우, 오늘 빠르네요. 가졌는데요. 이 조직의 이름이 중앙인민정부 홍콩주재 국가안보공서입니다. 근데 홍콩의 코즈웨이 베이 지역의 메트로파크 호텔에서 이제 현판식을 가진 건데요. 이곳이 작년에 홍콩에서 송환법 시위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코즈웨이 베이 지역이. 보란 그래서 듯이. 네, 그렇습니다. 이 호텔 맞은편에는 홍콩 시위의 성지로 불리죠. 빅토리아 공원이 딱 네네. 내려다 보이는 그 아하. 자리에 지금 이 보안법을 감독하는 조직을 지금 사무실을 열게 됐습니다. 일단 수장으로는 강경파 인사인 정옌슝이 임명이 됐는데요. 2011년에 이제 광둥성 사누이시 당서기를 지냈습니다. 근데 네. 그때 토지 수용 보상을 요구하는 우칸 마을이라는 곳에서 시위가 벌어졌었거든요. 굉장히 크게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그 시위를 강경 진압해서 아하. 그때도 논란이 많이 됐던 강경파 중에 강경파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네. 지금 홍콩 이제 당국에서 네. 그 교과 과정 중에서 뭐 수업에서 그 네네. 홍콩 민주화 운동 뭐 관련된 거다든지 아니면은 국가보안법 접촉될 뭐 네네. 이런 내용이 담긴 거 다 이제 없애라. 네, 라는 얘기 그렇습니다. 듣고 조슈아 웡이 한 7년 전인가 냈던 책도 지금 네. 도서관에서 다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홍콩반 분석행위다. 그러니까 분석행위네요. 예, 근데 뭐 조슈아 웡뿐만이 아니라 야당 인사인 타냐 찬 의원이 뭐 펴낸 책도 있고요. 홍콩 자치를 주장해온 호레이스 친환이라는 작가의 책들도 지금 다 도서관에서 지금 아하. 사라지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다가 더한 게 식당 벽에 왜 손님들이 접착식 메모지들을 왜 메모를 해서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으면 홍콩 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식당 측에 보냈다고 합니다. 찍소리도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메모지 같은 뭐 노란색 식당, 뭐 아닌 식당, 뭐 이런 네네. 것, 흰색 식당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해서 네네. 노란색 식당에는 되게 시위대가 많이 가는 식당 이런 게 좀 작년 민주화 시위를 송환법에 좀 도와줬고 뭐 이런. 그런 곳들로 유명했는데 그 식당들에 일제히 경고장을 보내서요. 지금 메모장을 떼내는 곳도 있고 빈 메모지를 붙이는 식당들도 있고 항의의 뜻으로요. 네네. 그런 식당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 짤막하게 요거 네. 하나 전해주시죠. 미국 법무부에서 이게 결정이 났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손정우 씨요. 손정우 씨 네.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우리 결정이 돼서 실망스럽다. 그렇습니다. 라는 법무부가 워싱턴 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서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 이런 성명을 내놨습니다. 뭐 한국 법원의 결정에도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붙이긴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서 가장 취약한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초국가적 온라인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다. 이런 성명을 내놨습니다. 왠지 좀 낯이 뜨거워지는 네. 그런 성명입니다.
자, 오늘 깜짝 퀴즈 나갔었습니다. 네. 퀴즈 정답이 사실은 우리 전주현 캐스터에 의해서 네. 노출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말하면서 찌끔하는 모습을 네. 제가 봤는데. 제가 세계보건기구로만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실수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정답 발표를 좀 네. 해주시죠. 세계보건기구의 영어 약자 바로 WHO였습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앞글자를 따서 WHO였죠. 정말 1년 뒤에 탈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퀴즈 이벤트 당첨자분들 소개해드립니다. 8708님, 0990님, 8437님, 9256님, 5518님 5분 네. 축하드립니다. 9256님께서 오늘 힌트 너무 재밌어서 빵 터졌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마 이제 박정우 기자 힌트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5518님, 매일매일 채널 맞춰놓고 들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요. 또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퀴즈 이벤트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권 탄압 논란이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년 전 탈북 국군포로가 우리 법원에 낸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어제 나왔는데요. 재판부가 북한과 김정은에 2,100만 원씩 지급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죠. 탈북 국군 포로들이 북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죠? 예, 뭐 86세, 90세 그렇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예, 그때 참전을 하셨으니까요. 뭐 이렇게 굉장히 나이도 많으시고요. 그 탈북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되신 20년 정도 되신 분들. 그러니까 실제 북한에서 고생을 하신 게 한 50년 가까이 되시는 아하. 분들이죠. 강제 노역을 당했다. 예,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주로 당하신 거죠. 한 47년 정도로 이제 아이고.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예. 법원이 손을 들어줘. 이분들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예, 들어줬습니다. 네. 어제 그랬죠. 네, 이 판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이 판결 내용 중에서 네. 가장 핵심은 사실 그 액수입니다. 액수. 예, 2,100만 원씩인데요. 오. 2,1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하긴 2천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도 아니고 2,100만 원. 예, 그리고 네. 이 계산 방법 가운데 우리 법원이 김일성의 자녀의 숫자와 김정일의 자녀의 숫자를 갖다가 이 판결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건 또 뭔가요? 예, 뭐냐면요. 그 47년 동안 고생을 하신 네. 것에 대해서 6억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시고 네네. 계산을 했습니다. 6억. 그런데 김일성이 1994년에 죽었죠. 네. 그래서 그 김일성 시절은 5억 1천만 원어치로 그다음에 김정일 시절은 이게 탈북할 때까지 6년 7년 정도죠. 네네. 그러니까 9천만 원을 계산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6억인데요. 그 6억 중에서 그럼 김일성의 책임이 5억 1천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김일성 책임 중에 13분의 2가 이제 김정일에게 상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 13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13이 뭐냐면은 네. 이게 우리가 13분의 2인데 그럼 6.5분의 1이죠. 네네. 보통 법정 상속분이 배우자가 1.5고 자녀들이 1이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1.5에 자녀 5명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김정일도 자녀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13분의 2인 7,800만 원이 김정일에게 상속이 돼서 김정일의 책임이 1억 6,800이라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김정은은 또 자녀잖아요. 그래서 김정일의 자녀, 그러니까 배우자 1명과 자녀 6명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15분의 2가 돼서 2,200만 원이 됩니다. 6명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 지금 확인해 준 바에 의하면 그렇군요. 6명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김정일의 자녀가 6명인데 그중에 김정은은 1명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2,200만 원이 상속이 됐고 김정은의 책임이요.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원고들이
그 2,100만 원씩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사실 이게 상속되고 하는 것을 예, 계산을 책임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김일성의 자녀는 5, 김정일의 자녀는 6으로 이렇게 확인해준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원래는 6억이었는데 예. 거기서 한번 내려오면서 깎이고 또 한 번 더 내려오면서 또 깎이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해서 1인당 2,100만 원인데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실제 법원이 나중에 어떻게 할지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겼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북한의 어떤 재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변호인들은 지금 우리가 그 2000년대부터 네. 우리 TV에 보면은 북한의 이제 그 조선중앙TV 영상이 가끔 나오잖아요. 이춘희 씨, 네. 리춘희 씨, 네. 그러면 그 저작권료를 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저작권료를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인데요. 네네. 2008년에 그 금강산 관련해서 박왕자 씨 사건이 네네. 있었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북한에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갖다가 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법원에다 공탁이라고 해가지고 네.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지금까지 쌓여 있는 것이 20억 가까이 됩니다. 오. 그럼 변호인들 아이디어는 20억 중에서 이 2,100만 원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네. 이 판결을 근거로 해가지고 채권을 갖다가 압류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럼 법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제 변호인들이 할 것이고요. 네네. 그럼 이제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조선중앙TV에 나오는 그 리춘희. 예, 뭐 네, 저희 네. 다 이렇게 보면 다, 알죠. 그냥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 저작권을 우리가 주고 그렇습니다. 저작권료를 주고서는 가지고 오는 예. 영상이었군요. 예. 근데 이제 12년 전부터는 실제로 송금은 되지 않고 송금은 되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그 돈은 이제 계속 쌓아두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달라라는 이야기인데 자, 근데 그거 말고도 또 김여정 예. 부부장 상대로 해서 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가 있다. 여기에 이제 건축비라든지 이런 게 180억 정도 세금이잖아요, 사실. 우리 그렇죠. 세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발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진짜로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네. 고발장만 들어갔다. 고발장만 들어간 것이다. 근데 실제 수사가 개시가 될 것인지 뭐 이거는 사실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정말로 고발장만 들어간 것이고요. 네. 그 아까 그 탈북 이제 국군 포로들의 네네네. 문제는 이미 소송이 다 거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김여정 건은 사실 시작이고요. 네. 시작조차 했냐 안 했냐의 문제고요. 그냥 상징적인 거라고 그럼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 예, 수사가 그렇군요. 개시되기는 왜냐하면은 그러려면은 고발당한 사람을 좀 불러다 조사도 하고 해야 될 텐데요. 못 부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환 조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 여기야 뭐 인권 탄압으로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뭐 뉴스에도 나오고 예, 뭐 국제 지난번에도 뉴스에도 나오고. 다뤘죠.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려는 시도가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좀 짚어주세요. 국제 형사 재판소하고 사법 재판소하고 예,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사법 재판소는요. 우리가 보통 ICJ라고 예, 얘기하는 ICJ라고 얘기하죠. 그 유엔의 이제 사법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유엔 헌장에도 이제 ICJ 관련한 이제 규정이 있는데요. 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에 관한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루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동의해야지만 갑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가 가지 않는 거죠. 네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그냥 국제법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곳이고요. 네. 국제형사재판소도 국제법에 관한 문제를 다루긴 합니다만은 네. 이거는 국내 재판소처럼 실제로 사람을 데려다가 재판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징역 50년도 나오고요. 오, 그럼 예. 어디 가요? 그럼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네. 국제형사재판소가요. 네네.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네덜란드 감옥에 있는 교도소에 거예요? 이제 가게 좀 됩니다. 너무 좋은 데 가는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아, 예, 그거는 제가 네. 확인 안 해봐서. 복지후생이 좋은 감옥에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그렇군요.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는 실제로 국가와 국가가 소송을 하는 곳이고요. 네네.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법에 따르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잡혀옵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가다피 아들도 여기서 아하. 재판을 받았었지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신장 위구르 이 예. 인권 탄압 문제, 자, 국제 형사 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하려고 시도가 있는데 누가 하는 건가요? 이게 그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도입니다. 네. 아까 김여정 건하고 이제 똑같이 보시면 아. 됩니다. 이제 고발장 정도 들어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 어제 그제 외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영국의 변호사들이 지금 일종의 고발장을 이제 ICC 네. 국제 형사재판소에 네네.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대신해서 대리해서 보냈냐라고 했을 때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독립 국가를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동투르키스탄이라는 네네. 국가죠. 그래서 동투르키스탄 망명 정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독립과 관련된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대신해서 아하. 그 영국의 영국의 변호사들이 문건을 만들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위구르 문제가 이제 거기에 가게 되면은 이게 어떤 범죄로 지금 뭐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게요. 국제형사재판소 뉴스가 나오면은 항상 오해하기 좋은 게 있습니다. 재판소잖아요. 네. 재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재판을 하기 전에 뭐를 하지요? 재판하기 전에요. 뭐 조사도 하고 뭐 그렇죠. 네. 수사도 하고 기소가 돼야지 재판을 그렇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 안에 검찰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국제형사재판소가 검찰과 재판소로 구성이 된 곳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단은 수사를 하기 전에 재판소가 아니라 네. 검찰로,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 안에 안에 있는 검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 변호사들이 국제형사재판소 안에 있는 검찰에게 고발장을 낸 상황이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멀었군요. 예, 이거는 재판소란 이름 때문에 네. 이게 뭔가 재판 받는 줄 알았어요. 재판 받는 줄 네. 알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형사재판소 안에 있는 검찰에서 일단은 예비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면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하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하는 것처럼 수사를 했더니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 체포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럼 실제로 그 체포도 되고요. 그다음 체포가 돼서 국제형사재판소로 가야 되는 거죠. 네네. 없이 재판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 이후에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중국이 안 내줄 것 같은데요. 누구든 간에. 일단 중요한 것은 중국은 또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든 로마 규정이란 조약이 네네. 있거든요. 여기 98년인 당사국이 아닙니다. 네, 2000년도인가 언젠가 98년에 채택이 됐고 네네. 2002년에 2002년. 발효가 네, 됐죠.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 당사국이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안 내주겠네요. 그런데 일단 이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네.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에서 일단은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 입장을 밝히는데도 몇 달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이기범 센터장님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세요? 일단 개인적으로 예비조사를 할지도 의문이고요. 왜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증언과 이런 것이 있지만은 네네. 그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 입장에서요. 이 문제를 갖다가 지금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거는 그 영국 변호사들이 준 물론 언론 보도는 있습니다만 네네. 문서 하나거든요. 그럼 실제 증인을 어떻게 조사하고 실제 현지에 갈 수도 없을 것이고요. 네네.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수사를 할 때까 될지 암담할 것 같거든요. 물론 예비조사까지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근데 예비조사 이후에 과연 수사를 할 것이냐 이건 더욱더 암담하죠. 그래서 별로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신장 위구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시는군요. 예, 그렇지만은 안타깝지만. 예, 이 문제가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이런 식으로 고발장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갖다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런 고발장이 계속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면요, 어떻게 전개될지는, 그러니까 오늘은 네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또 몇 년 지났을 때는 또 다르게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권 탄압 논란 국제형사재판소에 다뤄질지, 네, 그리고 탈북 국군 포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2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